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쵸?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책을 이제 하나 읽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감정을 좀 까먹을까봐, 이 책이 뭘 말하는지 까먹을까봐 남기는 것도 있고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일단 뭔가 제목을 보자마자 조금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나는 삶을 사랑하는가? 이거에 대해 딱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철학 수업에서 이 책을 다루게 되어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일단 1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책 제목이 1장 제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장을 총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라는 부분, 삶, 사랑,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여전히 삶을 사랑하십니까? 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특정 개인을 향한 책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좀 유추할 수 있죠. 우리라는 단어를 굳이 쓴 걸 보면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특수한 당신을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는 지금 삶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리고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여전히라는 단어예요. 예전에는 삶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작가는 여전히 그럼 뭔가 바뀐 거겠죠.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뭔가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라는 이 6글자를 통해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좀 나타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삶이 뭘까?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가? 사랑이 뭘까?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일단 무엇인지 책을 읽기 전에 이 한 문장이 어떤 걸 뜻하고 있는지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부터 무언가 이제 사회에 대한 문제,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한계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책이 나아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은 이제 단순히 삶을 사랑하지 않는 개인,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환자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다라고 작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현대, 책이 쓰여진 근대 이때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자본주의로 넘어오게 되면서 평등해지는 사회가 오고 챗GPT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틱톡이 나오는 이런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또 여전히 우리들은 삶을 사랑하는가 혹은 그 사랑하는 능력을 좀 잃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라는 것은 다뤄봤으니까 삶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요? 에리 프롬이 이 책의 저자인데 에리 프롬이 생각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삶은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라고 에리 프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설득력이 없으니까 삶의 누가 봐도 반대말인 죽음의 특성을 좀 생각해보고 죽음의 반대 특성이 삶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책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것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체. 어떻게 보면 이런 핸드크림도 살아있지 않죠? 죽어있어요. 핸드폰도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것들은요 예상할 수 있어요. TV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요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그게 죽어있는 것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상할 수 있고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TV가 제가 키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키지 않았는데 혼자 켜진다 그러면 TV에 귀신이 들었나봐, 너 TV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겠죠. 죽음에 대한 특성은 예상할 수 있음 그리고 통제할 수 있음, 내 손아귀에 집어질 수 있음이 이제 죽음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삶은 죽음의 반대말이니까 이거랑
반대되지 않을까요? 삶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삶은 무질서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제가 싸우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싸우는지 저는 예상할 수 없고요. 제 감정이 예상되지 않아요. 내가 이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정감을 또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삶을 지배하려 하고 소나기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적당히 되면 좋겠지만 이게 적당히는 있어야 돼요. 계획은 세우고 삶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완벽하게 삶을 통제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영화 플랜맨이라고도 있는데요.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 정재영 배우님께서 아마 막 하루의 계획을 막 1초 단위로 세우시는 분일 거예요. 뭐 이런 강박증, 이런 살짝은 정신병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삶을 증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프롬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는 변화하고 나는 성장하는 사람인데 나를 완벽하게 하나의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모순을 부딪히게 되고 나를 혐오하게 되겠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이 좋아. 난 돈 많은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건강하고 더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돈 많은 사람으로 될 거야. 내 삶을 통제해서 제어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겠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삶은 예측할 수 없어요. IMF 사태가 터질 수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부를 잃었을 때 내가 부자가 아니면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 내가 내 세계관에선 동성애는 존재할 수 없어. 게이는 존재하지 않아. 게이는 거짓말이고 젠더? 그런 게 뭐야? 알바야? 남자 여자밖에 없어. 이랬는데 예상치 못하게 내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한 친구가 사실은 자기가 남자가 아니래요. 뭐 이런 식으로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면 결국 내 삶을 증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완벽하게 예측하려고 하고 내 삶을 완벽하게 소나기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통제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평생 한 번도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뭐 이 문장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예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을 저는 꽤 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좀 불행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행동의 결과에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집 밖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히키코모리처럼 되고 사람을 멀리하고 오프라인 게임을 많이 하고 온라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조금 거부감이 느껴져? 바로 관계를 끊고 내 삶에 바운더리가 생기고 여기 안에 깊숙이 들어온 사람을 경계하고 나도 남의 인생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요약을 하자면 제가 살아있다고 무조건 저는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스펙트럼이에요. 나는 살아있다. 죽으면 죽어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고 죽어있는 사물이지만 생명력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해서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해서 조금 다뤄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삶까지는 사실 좀 예상 가능하고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가? 제가 물론 기독교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가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저는 정말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데 어떤 걸 사랑이라 하는지 어떤 걸 사랑이 아니라 하는지 이제 이 작가 에리 프롬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홍길동이 좋아. 홍길동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가짐만으로는 이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내 사랑이 적절해야 합니다.
내 사랑이 적절해야 하고 상대의 욕망과 본성에 내가 표현하는 게 맞아야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내가 내 감정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제일 적절한 예시는 이제 꽃에 물을 많이 주면 꽃은 시든다인데요. 내가 이 꽃을 좋아해. 내가 이 꽃이 잘 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죠. 그렇다면 이 마음가짐만으로 나는 이 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나는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요. 난 물을 많이 마시면 기분이 좋아. 내가 사랑하는 이 꽃도 물을 많이 마시면 기분이 좋겠지? 물을 콸콸콸콸 붓습니다. 물을 하염없이 부어요. 그렇게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꽃의 뿌리는 썩게 되고 꽃은 시들게 됩니다. 2번이 안 맞는 거예요. 상대의 욕망과 본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얘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만으로는 사랑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선입견, 내 선글라스를 빼고 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인지 능력,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 혹은 이 대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됩니다.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해서 얘의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나는 의사가 되기 싫어요. 나는 피가 너무 무서워요 하는데, 아니 의사가 돈 많이 벌고 넌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당장 내 말 듣고 의사가 돼. 이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삶을 살아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죽어있다를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프롬이 죽어있는 것은 이거니까 이 반대인 이 특성은 살아있다의 특성이다. 비슷한 논리로 사랑과 정반대되는 폭력을 먼저 서술합니다. 폭력의 특성이 이런 거니까 이걸 반대는 사랑이다. 삶의 통제를 하고 이걸 완벽하게 다루려고 하고 그것은 아무리 내가 사랑이라 말해도 그거는 사랑이라 할 수 없고 폭력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지 않고 나 자신을 이 자녀에게 투영을 해서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해주는 거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은 폭력이다. 교사가 공부를 뭐 좀 못하고 미술을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미술 잘한다고 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폭력이다. 기업가가 난 내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뭐 내 직원들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은 이 회사에 있으면 우리 회사 성장에 방해가 돼. 나가. 당신 해고야. 이런 거 다 폭력이다. 폭력이 이 사회에 좀 생각보다 만연하다.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폭력이다. 부모, 기업가, 교사 다 폭력을 행하고 있고 신문과 뉴스에도 폭력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고 우리들은 그런 폭력을 보고도 이젠 무감각해진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건 말건 아프리카에서 기아가 쓰러지건 말건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건 남일이야. 이걸 더 이상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소음 정도로 생각하는 이 사회가 폭력에 점점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좀 부족함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설득하며 상대에게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폭력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독사를 들고 난 이 독사한테 물려볼래. 난 널 사랑하니까 그래 독사한테 물려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너 그거 물리면 후회할걸? 물리면 안 돼. 독사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니? 독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끊임없이 설득하고 폭력이 아니라 설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아까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었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철없는 자식이 자기가 어떤 무게의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제 의사가 아니라 뭐 미술가, 화가가 되고 싶다.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은 그런 꿈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은 폭력이냐? 네, 그걸 통제하려고 하면 폭력입니다. 하지만 그걸 설득하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려고 설득과 통제와 폭력은 아예 다른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너가 경험 못한 내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넌 이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가려 하는지, 너가 지금 가려 하는 곳이 가시밭길이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난이 있을 거고 그 앞에 금은보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넌 그걸 알면서도 이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도 상대가 그걸 원한다? 그럼 보내줘야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설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설득당할 수도 있고 상대가 설득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폭력의 과정이 아니라 설득을 하는 과정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너에게 삶을 준다. 너를 통제하지 않는다. 아까 삶 기억나시죠? 무질서함, 예측 불가능함을 주려고 너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애쓰는 거죠. 통제를 해서는 절대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지하 벙커에다 5년을 가둬?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만 대접하고 내가 원하는 남자들만 만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여자들만 만나게 하고 너를 꽃길로만 걷게 해? 그거는 통제고 생명력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애써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설득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랑 전혀 다른 타인, 다른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얘 눈높이에서 내 세계를 얘 세계에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무질서함과 불안정함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이 안 변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변화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고,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실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무질서한 걸 싫어하고, 나는 통제된 걸 좋아하고, 나는 명령 받는 걸 좋아하고, 그냥 완벽한 통제 속에서 내 인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신이 하시고 있는 사랑이 폭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그냥 폭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무질서함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질서함과 삶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은 사랑은 인내와 사랑은 용기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상대가 안 좋은 일을 겪더라도, 나를 실망시키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딜 용기.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해. 근데 그걸 참고 견딜 용기. 일이 잘못되어도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무질서함이고 이게 생명이야. 인내하겠다는 마음가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너가 잘못되어도 참아볼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고 너도 내 의견을 다 들어줬고 너가 이 모든 걸 내 지식을 다 넘겨줬는데도 너가 이 길을 선택했다면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해. 너의 존재를 존중해. 일이 잘못되어도 감내해야지.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만큼 너도 너 삶을 사랑할 테니까. 그리고 난 그런 너를 사랑하니까 이게 잘못되어도 인내할게. 실망을 참고 견뎌볼게. 이걸 하기 싫어서 너를 내 뜻대로 통제하지 않을게. 이런 게 사랑이라고 에리 프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에 대해 사랑한다를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삶에 대해 사랑한다는 건 성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 삶에 대해 사랑하잖아요. 내 삶이 무질서함, 내 삶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성장하고 변화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모든 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변화를 하는 거고 그 변화하는 게 또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날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사실 삶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삶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든 것을 사랑할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끌어당길 겁니다.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삶을 사랑한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 존재, 상대에 대해 사랑한다면 내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부터 나랑 완전히 다른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아, 내가 가진 세계는 좁았구나. 더 넓어질 수 있구나. 나랑 완전 다른 그 상대의 우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우주를 넓히는 걸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변화와 성장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두 가지예요.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거나, 내가 삶을 사랑하고 변화와 성장을 사랑하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이제 죽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요. 에리 프롬이 이걸 이제 네크로필리아 이런 개념을 써서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체를 사랑하는 약간 정신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에리 프롬은 단순히 시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삶을, 살아있는 내 삶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죽어있는 내 삶, 내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20대 때 이거 하고, 내가 30대 때 이거 하고, 40대 때 이거 하고, 나는 1시에 이거 하고, 2시에 이거 하고, 3시에 이거 하고, 난 이 영화 보면 이 감정 느낄 거고, 나는 이런 여자 만날 거고, 난 이런 남자 만날 거고, 이런 자녀 만나서 이런 모든 걸 계획해놓고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은 삶을 즐길 수 없어요. 이 무질서한 인간관계, 예측할 수 없는 재앙, 갈등 관계, 이런 걸 즐길 수 없고,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악마의 소행이기 때문에 삶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은 내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삶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삶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느끼려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느껴야 할지, 그런 거를 내가 주체가 돼서 느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을 읽으면 인간의 고뇌와 뭐 어쩌고 저쩌고, 양자 역학을 배워서 더 높은 이성의 탐구와 어디서 주워 들은 말만 하는 거죠. 힙합을 들어도 아, 이 노래 너무 신난다,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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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것은 하이햇이 뭐 4분의 3박자로 들어오고, 드럼은 드릴이고, 분석만 합니다. 느끼지 않고 분석만 해요.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분류만 해요. 실제로 그거를 정말 느껴가지고 분류한 사람들은, 내가 이 음악을 듣고 이 영화를 보고 이 학문을 배우고 너무나 넘치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혹은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지? 알려고 분류를 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방향이 거꾸로 된 거죠. 느끼지 않고 분류만 합니다. 얘는 악당, 얘는 좋은 사람. 나는 지금 기뻐, 난 지금 슬퍼. 난 지금 술이 꽐라될 때까지 마셨으니까 기뻐. 난 공부를 해 지금. 공부는 재미없는 거야, 슬퍼. 난 지금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어. 난 지금 기뻐. 난 지금 허무함을 느낄 새가 없어. 왜? 친구들 10명이랑 꽐라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으니까 난 지금 행복해. 이게 청춘이야. 정말 내가 뭘 느끼는지 관심이 없고, 어떤 걸 느껴야 하는지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하고 판단만 한다는 거죠. 행사에서 억지로 유쾌한 척하고 일부러 걱정하는 척한다. 실제로는 유쾌하지도 않고, 실제로 상대를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섹스는 성행위와 흥분을 느낄 뿐이에요. 뭐 도파민이 나오고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올 뿐이지, 내가 이 섹스를 하는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죽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불안과 압박감에 시달려요. 과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 카톡 친구 몇 명이 있어. 내 인스타엔 하트가 몇 개씩 달려. 항상 불안과 압박감에 시달려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죽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는 놀지도 못해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압박감에 놉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더 알차게 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느라 즐길 수 없어요. 이 시간은 나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야. 이 시간을 완벽하게 놀아야 해, 나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야 되고, 국토 대장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돼? 느끼지 않고 행하기만 합니다. 느끼지 않고 분류만 해요. 국토 대장정을 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과 순서가 다르면 죽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삶을 사랑해서 그걸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엔 자신마저 기계로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100억 부자가 되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내 삶은 수단일 뿐이에요. 내 지금 20대 이 감정과 이 모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억 부자가 되는 그 목적만 이루면 됩니다. 내가 화성을 가면 돼요. 화성을 가면 나는 행복해져. 내 삶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 난 화성만 가면 행복해. 내 삶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목적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내 자신이 기계로 되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삶이 목적인 거죠. 삶이 목적이어야 행복하고 삶을 사랑할 수 있고, 결과만 집착하지 말고 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해 사랑한다 라는 걸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걸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홍길동을 사랑해. 그럼 내가 홍길동을 사랑하는 이유는 홍길동의 돈, 홍길동의 유명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생명력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가 변화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결과에 대해서 말한 게 있나요? 내가 얘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서 사랑한다고 했나? 아닙니다. 이 사람의 특성, 이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의 생명력, 변화와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 그걸 원하는 모습,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하는 모습, 그런 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의 생명력을 뿜어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의 눈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의 눈을 보면 생명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손과 목소리, 당신의 생각, 당신의 선택에는 생명력이 흘러요. 당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내가 미모를 사랑하게 된다면, 미모 때문에 이 사람에게 빠졌다면 이 사람이 미모를 잃었을 때 이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돈 때문에 사랑하게 됐다면 돈을 잃었을 때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이 또 말하는 게, 현대 사회는 많이 까먹고 있다. 뭘 많이 까먹고 있냐?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사물이 없어도, 장치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품 옷이 없어도, 팬이 없어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고요할 수 있는 능력, 침묵할 수 있는 능력,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 집중력만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상대를 바라본다면, 대상을 바라본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이런 스탠드를 바라본다면, 집중력을 가지고 이러한 크림을 바라본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삶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삶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일단 사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보다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이면 사회를 관리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게 의도가 있건 없건, 누가 악당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결과론적으로 현대 사회는 지금 개인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개인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개인을 사회의 부속과 부품으로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내가 구찌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TV랑 인스타를 보다 보면 구찌 옷을 사고 싶고, 매종 키친의 마크가 달린 옷을 사고 싶고, 테니스를 배워보고 싶고, 맛집에 줄을 서서 가보고 싶고, 내 생각이 점점 지워지고, 이게 내 생각인가 싶었던 남의 생각이 막 내 뇌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100명 중 1명이 되어버릴 뿐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사랑하기 힘들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집중력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살아있는 것을 조종하지 않고 이제 사랑을 하자. 사물의 주인이 되자. 집중력이 있다면 밤하늘의 별을 봐도 생명력이 넘치고 그게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집중력이 없다면 나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어요. 남들이 야 오펜하이머 봐, 오펜하이머 영화 보면 이런 거 개쩔어 하면 그냥 나는 오펜하이머 봤더니 개쩔더라, 유명한 유튜버들 보니까 재밌더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사라지고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될 수 있어요. 집중력이 부족하면. 하지만 집중력이 있다면 그 어떤 걸 봐도
그 사물은, 그 대상은, 그 존재는 나에게 무언가 영향을 주고 나는 변화하고 내 속에서 성장을 하고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드는 게 화가인데요. 화가는 가만히 있는 유리잔에조차 생명력을 부여해서요. 유리잔에게서조차 무언가를 느껴요. 그리고 그 느낀 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도 그 느낀 점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런 집중력이 있다면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삶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고요하고 진정으로 바라보면 상대는 나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엄마를, 내 아빠를, 내 연인을 사랑한다면 그만 말하고 그만 표현하고 내가 널 우주만큼 사랑해. 내가 널 꽃을 백송이를 사줄 만큼 사랑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고요하게 바라보면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상대는 나에게 말을 건다는 거야.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바꾸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 수 있고 집중력 있게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내 삶이 바뀌고 이 사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력 있지 못하게 바라보면요. 내가 평생을 잘 알아왔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도 사실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너무 친하고 너무 오랜 시간 지내왔는데 엥? 너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너가 이런 성격이었어? 몰랐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중력 있게 고요하게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금방이라도 응답할 것처럼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나무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나무가 나한테 말을 걸 것 같아. 말을 거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너가 없으면 죽고 말 거야. 이런 과장된 이런 감격의 표현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중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삶을 사랑할수록 진리와 미와 삶의 온전함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고통스러워지지 않을까가 걱정돼서 삶을 사랑하지 않고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룸메이트가 오는 바람에 좀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삶을 사랑할수록 진리와 미와 삶의 온전함이 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질서함을 사랑하고 정돈되지 않은 것, 변화를 사랑하고 이러면 진리, 온전함, 안정감 이런 게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나는 삶을 사랑하지 않을래. 난 살아있는 것 사랑하지 않고 죽어있는 것 사랑할래.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변화와 불안함보단 안정적인 게 좋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삶을 사랑하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인내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내가 나 자신을 부수고 내가 쌓아온 내 자아를 깨고 또 태어나고 내 자아를 부수고 새로운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최악은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사랑하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정감은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루해질 거예요, 삶이. 삶이 권태로워질 거고요. 삶에 무관심해질 겁니다. 내 삶 관심 없어. 재미없는데 왜? 지루해. 최악은 고통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권태다. 그것이 지금 이 사회에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병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해야 한다. 로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1장을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일단 이 책이 9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을 펼쳐 나갈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저번 학기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죽어있는 제 삶을 원했어요. 누군가 내 자유를 다 빼앗아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안정감 있게 살고 싶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사니까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너는 삶이 재밌어? 넌 사는 게 재밌니? 뭐가 재밌어? 인생은 고통 아니야? 잠깐 살짝 쾌락 느끼고 고통, 잠깐 쾌락 느끼고 고통, 이런 삶을 왜 사는 거야? 너무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걸 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아, 변화와 갈등과 뭐 그런 게 고통이 아니구나. 성장, 변화, 새로운 갈등, 새로운 상황, 거기서 나의 새로운 대처를 보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을 하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고, 이런 변화와 성장, 이런 생명력, 이런 거를 사랑하면 이 권태를 좀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권태로 많이 힘들어 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 사람들이. 그래서 마약을 하고 뭐 홀덤 같은 게 유행을 하고, 그래서 끔찍한 범죄도 일어나고 삶이 재미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지 않을까. 읽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것들 조금씩 조금씩 보다 보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2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에리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1장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이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